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하면서 또 정신과 선생님들과 같이 정신과 질환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도 집필하고 있는 김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쉽게 걸리는, 우울감을 쉽게 느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우울증 또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 병원에 내원하셔서 필요한 검사라든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진단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우울증인지를 좀 의심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자가보고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PHQ-9이라고 저작권이 걸려 있지 않아서도 훨씬 접근하기도 쉬운 검사지가 있는데 보시면 문항들이 9가지가 있고 그 9가지는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각 문항에서 0점부터 3점까지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보시고 총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우울증인지 혹은 뭐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자가보고 검사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검사를 통해서 뭐 내가 우울증이다,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병원 진료를 좀 받아봐야 되나라고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질문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9가지 그 증상들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우울한 기분 혹은 흥미 저하, 수면이나 식욕의 변동, 집중력의 저하, 피로감, 불안이나 초조, 죄책감, 죽음에 대한 생각과 같은 증상들이 일단 대표적이고 예. 당연히 이제 먼저 여쭤보는 질문은 근래 혹시 기분이 좀 가라앉아 있지는 않으신지부터 시작해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챙기시는지 이런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을 일단은 여쭤보게 됩니다. 이게 우울감이랑 우울증이랑 어떤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인가요? 워낙에 이제 우울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병적이냐. 보통 이제 우울감을 비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비가 올 수는 있어도 너무 폭우가 내린다거나 혹은 뭐 비가 너무 오래 내려서 장마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보통은 이런 말씀드렸던 9가지 증상의 일정 부분을 충족하고 그것이 내가 일상생활, 뭐 사회활동, 직업활동, 대인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통은 우울증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좀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해서 우울증인 건 아닐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우울 사파라고 해서 예. 뭐 이런 강도도 그렇지만 기간도 하루 중 대부분 우울한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어떻게 보면 우울증을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울하지 않아도 우울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1번 그 우울한 기분은 9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물론 이제 이 우울한 기분 혹은 흥미 저하 2가지 중에 하나는 사실 충족이 되어야 우울증을 진단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사실 흥미 저하를 동반해서 다른 증상들이 일정 부분 충족될 때도 당연히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인 경우 네. 좀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 이제 많이 동반되는 증상은 생리적인 증상들입니다. 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자고 특히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에서는 무기력감이 심한 분들도 많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한다거나 또 정신운동 지체라고 해서 아예 행동 자체가 느려지고 어떤 일을 보통 한 5분, 10분 만에 끝냈던 것도 한 2, 30분 동안도 끝내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동반될 수도 있고
놓치기 쉬운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중력 저하도 의외로 우울증의 대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제 선생님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너무 집중을 못하고 그래서 일에도 좀 지장이 생기고 회사 상사로부터도 지적을 받는다거나 뭐 텐션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듣는다거나 심지어 뭐 본인이 좋아하던 뭐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5분, 10분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 제가 ADHD인가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의외로 이제 그런 일시적인 기간 동안 우울한 증상들과 함께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지셔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또 치료를 하시면 반대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나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울증인데. 네. 특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려지는 증상들, 뭐 정신운동 지체도 말씀드렸지만 잠도 많아지고 무기력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선생님 이게 우울증이 맞나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닌가요?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네.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보면 우울증에 유독 취약한 MBTI 유형이 있다고 봤는데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뭐 이론은 아니지만 요즘 MBTI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나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뭐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어떤 유형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지를 조사했을 때 1위가 ISFP, 2위가 INFP. INFP 그렇군요. 혹시 제가 INFP라. 사실 저도 INFP로 예. 예전부터 확인이 됐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그 유형이 꼭 뭐 우울증에 취약하다. ISFP, INFP는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좀 일반화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I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뭐 이것도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우울증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와 좀 공유하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또 본인의 탓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듯합니다. I는 알겠어요. 근데 FP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좀 감정형이고 그것이 이렇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유형이 이렇게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예.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저도 뭐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 흔히 우울증에 걸리면 너 되게 멘탈이 약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아까 이제 뭐 내향성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사실은 충족이 된다라는 유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들 스트레스가 풀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I 유형에서도 많기 때문에 멘탈이 약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연관되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좀 풀기가 어렵거나 또 혼자서 하는 취미 생활을 찾기가 좀 힘들거나 그걸 유지하기 힘들거나 하는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럼요. 어떻게 보면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예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면 내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똑같은 일반 사람이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반대로 또 회복이 되시면 병전에 내가 잘 지내왔던 수준으로 지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약해서 뭐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스로 우울증을 좀 극복하거나 치료에 좀 도움되는 방식으로 좀 도움을 주거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는 게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 치료할 때 보통 약물 치료가 한 60에서 70% 정도의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약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없어지지 않게끔, 고갈되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워낙에 신경 전달 물질들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이 대사되어 생기는 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맛이 너무 없거나 뭐 식사를 잘 못 챙기시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영양분을 보충하셔야 치료에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자는 부분인데요. 뭐 수면이야 워낙에 손상된 신체 기능도 그렇고 뇌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특히 자정 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면서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가져보시기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태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가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를 받으실 때 환자분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시거나 또 어떤 이런 좋은 상담, 뭐 비싼 치료를 받더라도 잘 반응이 없고 호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진료실에 오셔서 밝은 표정으로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또 그게 유지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면 상당수가 그동안 못 해봤던 얘기를 했던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 중에서도 가족분들과 이렇게 대화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 이제 자의로 이런 부분을 털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연한 기회에 뭐 약봉지를 가족들이 확인하게 되거나 혹은 뭐 눈치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게 되다가 의외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특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굉장히 치료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혹 이제 정말 가족분들 중에서도 지지적이지 않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열악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료실이라든지 혹은 심리학을 전공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셔서 그런 안전한 공간에서 내가 내 얘기를 털어놓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고 또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안정된 어떤 인간관계,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첫 번째 상대가 비록 친구나 뭐 가족이 아닌 상담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한 번 맺어진 관계는 다른 분들에게도 확장되어 가시는 거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쉽기 때문에 너무 내가 고립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상담실, 진료실을 찾아보시기도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네.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은 돼야 되겠지만 당장 뭐 내가 우울증이 좀 의심이 된다,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들 진료실에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본인이 병은 아닌데 오셔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접수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소수지만 그만큼 많이 고민을 하신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해드립니다. 이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80점 정도 이미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좀 들어주시고 그런 괴로운 힘든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게 되면 그 이상의 이제 90점, 뭐 100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추가 점수를 얻는 것보다 내가 이제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혹은 내 욕심에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어서 시도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좀 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더라도 우울하신 분들은 워낙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뭐 미래나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왜곡된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말을 들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곡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상처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혹은 뭐 네가 의지를 좀 더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쪽으로 더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을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해서는 안 될 말.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워낙에 많이들 이제 경계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가 의지를 조금 더 가져야 된다. 네가 게을러서 그래 봐 이런 거. 네. 아까도 이제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예. 회사에 뭐 가고 싶어서 가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싫어도 가는 것과 싫으면서 내가 정말 못 가는 거랑은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몸이 무겁고 잠을 잘 못 깨는데도 회사에 가는 것과 그런 상태에서 정말 못 가는 것에는 그만한 어떻게 보면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뭐 가야 돼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신체적인 질환으로 비유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무릎이 다쳤는데 네가 오늘도 달리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휴식이라든지 필요하면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무언가를 좀 지시하거나 뭐 지적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차라리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뭐 지켜보시거나 뭐 들어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오늘 쭉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혹은 뭐 내가 약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정말 유전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환경적, 심리적, 또 생물학적인 신경전달 물질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병으로 이해되고 치료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먼저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그 상황에서 치료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발을 하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진료도 꼭 받아보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우울증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병에 대한 뭐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이게 제일 시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김한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울증인지 그리고 우울증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